김문수 전 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참 서울시장 나갑니까? 뭐 저는 지금 대구에 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혀 뭐 서울에 지금 주민등록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 드릴 형편이 안 됩니다. 아, 그럼 주민등록만 옮기면은 나머지는 다 준비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한테 예.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제가 뭐 제 공천권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 혼자 가면 나가봐라. 저는 무소속 나갈 만큼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갖춘 게 없습니다. 그럼 당에서 공천 줄 테니까 서울시장 나가라 그러면 생각은 있어요? 뭐 당에서 이제 워낙 지금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당에서 여러 가지 좀 필요하기도 하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오늘 조금 전에 김병준 전 총리가 출마 의사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면 홍정욱 전 의원, 이석연 전 처장, 그리고 김병준 전 총리 3명의 이 영입 후보들이 다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그 외에도 뭐 황교안 총리든지 네. 오세훈 전 서울시장, 그리고 우리 당의 나경원 국회의원, 김용태 국회의원, 우리 당 내에도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 서울시장으로서 누가 가장 당과 또 서울 시민들에게 가장 올바른 봉사를 할 수 있겠느냐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후보를 내긴 내나요? 물론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당대표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제1야당이 수도 서울에 자기 후보가 없다면은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진 의원들, 그 지난주에 저희가 정우택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도 서울시장 후보감도 영입을 못하고, 그러면 직접 나가라? 뭐 인재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뭐 그 말도 충분히 나올 환경입니다. 예. 뭐 저는 처음부터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이유는 첫째, 당 대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최종적인 카드입니다. 따라서 이걸 인재영입이라는 하나의 일에 몰두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죠. 당 대표라면 뭐 개헌도 저지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당 대표보다는 조금 여유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고, 인재를 영입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삼고초려. 그렇죠. 삼고초려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삼고초려라는 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인재영입위원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표께서 맡아가지고 결국 바쁘니까 북핵 폐기도 해야지요. 뭐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냐, 경제가 돌아가느냐, 청년들 일자리가 있느냐, 개헌이냐, 너무너무나 많은 일들이 미친 개냐 아니냐 이런 거 하고도 또 싸워요. 예, 그쪽은 물론 뭐 지금 대통령이 2명이나 구속되는 초유의 이런 헌정 위기 상태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지금 인재영입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작 이것을 딴 데 넘겨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워낙 책임감이 강해서일까요? 아니면 무슨 욕심이 많아서일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당 대표로서 좀 상황 판단이 그때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은 당신이 하세요. 뭐 또 누가 이렇게 좀 나누어서 총괄 관리만 하면 되는데 직접 이렇게 독고다이식으로 다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요, 그 당이 명령한다면 뭐 서울이 아니라 어디라도 당인으로서는 감당할 수밖에 없지 않냐, 아주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저 김문수 전 지사가 서울시장 나가면 어떠냐 이런 얘기가 도니까 무슨 떴다방 정치하냐, 무슨 경기지사 하다가 갑자기 대구로 내려가더니 또 이번엔 서울이냐, 뭐 이런 비판이 벌써 나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능히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의 명령이 있다면 비판 감수하고도 뛸 수밖에 없는 게 당인의 운명이다. 그래서 저는
뭐 서울의 현직 국회의원이나 서울에 있는 인물들 중에서 네. 하기를 늘 요청을 제가 직접 또 인재영입 위원장 아니지만 네. 제가 직접 이렇게 권해봤는데 잘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상황이 좀 어렵다는 거죠. 서울시장 선거 얘기 한 가지만 더 하죠. 안철수 전 대표는 거의 뭐 서울시장 출마가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쪽 네. 바른미래당 쪽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소식을 보면은. 그런데 홍준표 대표가 아니 나오면은 아마 차이가 나는 3등일 거다. 이 바람에 나를 그렇게 겁내냐? 뭐 이런 것도 또 막 논란이 있던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안철수 이 대표가 네. 전번에 박원순 시장을 네. 밀어주고 본인이 들어갈 때 같으면은 네. 뭐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만은 지난번 대선 거치고 또 최근에 당 행보 과정에서 좀 바닥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신선미라기보다는 정치 초보자 이런 네.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결국은 바른미래당의 당 지지도에도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3번씩이나 인재영입 실패하고 아직 후보도 못 내는 한국당보다야 당이 명령하면 뭐든지 하겠다는 바른미래당 안철수 대표가 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네, 뭐 우리 당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누구요? 목숨 바칠 사람들이 뭐 누구나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구요?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다 안 나온다고 손살이 치고. 그건 이제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이고요. 당 내에 있는 분들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 밖에서 서울시장 모셔오는 것도 방법인데 예. 가급적이면 당 내에서 당을 잘 알고. 또 우리 여러 가지 시정 경험이라고 국정 경험 네. 있는 분들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그 대목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부산시 경우에 결국은 네. 서병수 시장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몇 달 전에 절대 서병수는 안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뭐 안대희 얘기도 나오고 또 저 장제국 총장 얘기도 나오고 쭉 돈 다음에 다시 서병수 시장으로 오면 이게 노이즈 마케팅 한 겁니까? 결과적으로 네. 딴 데 어떻게든 해보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서병수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 과정에서 서병수 시장의 경쟁력이 올라갔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떨어져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당 안에 있는 후보조차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공천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점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지금 참 한국당에 이제 중진 의원들이 몇 명 모였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나라한 표현을 써서 비판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중진 최고위원 연석회의에 앉은 지도 꽤 오래됐고 그 이제 급하게 그래서 그런지 뭐 김성태 원내대표가 중진 확대 원내대책회의 그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무슨 임시적인 모임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해가지고 그 자리에 홍준표 대표가 참석해서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해보려고 한다는 보도까지 봤는데 네. 지금 당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당이 지금 너무 홍준표 대표의 독주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이 네.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지난번에 당헌 당규를 바꿔서 네. 집단성 지도체제를 지금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조금 당헌 당규를 바꿔서 이렇게 됐는데 네. 그 점이 원인이 있고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 자신도 경남도지사 저도 도지사를 8년 했습니다만은 도지사라는 것은 독임입니다. 자기가 혼자 결정하면 결정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당이나 이런 것은 무리당 그야말로 집단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인데 예. 이 시스템을 더 중시해야만 되는데 너무 독임으로서 혼자 이렇게 결정 내려서 하던 의사결정 자체 방식이 네. 홍준표 대표로서는 조금 도지사 하는 동안에 좀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회의체 자체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네. 그런 점은 저도 앞으로 적극 나서서 네.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표한테 우리 코너 제목이 일갈이잖아요. 김문수의 일갈. 네. 홍준표 대표한 친구십니까? 뭐 저보다는 조금 후배죠? 예, 정치적으로는 친구인데 네. 나이는 제가
조금 정치 임무는 2살 많습니다. 지난 15대 때 같이 하셨던 같이 하고 노동위원회, 환경위원회 같이 우리가 상임위도 같이 하고. 그럼 뭐 정치적으로 아주 가까운 오랜 한 20년 이상 정치 역정을 함께 해쳐온 친구이자 가까운 후배인 홍준표 대표한테 김문수의 일갈 하신다면 어떤 말씀? 뭐 우리 홍준표 대표는 아주 머리가 좋고요, 순발력이 좋고 상당히 강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여러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널리 의견을 구하고 널리 인재를 구하고 다른 의견을 잘 좀 수용하고 그런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나가고 수정할 때는 다시 또 회의를 하는. 당은 회의다. 당은 모임이다. 당은 서로 또 신의와 의리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이 당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은 회의다. 네. 오늘 김문수의 일갈 당은 회의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 개헌안을 발의합니다. 내용에 대한 검토는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 형식과 관련해서 뭐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중차대한 개헌안을 꼭 전자결제를 해야 되냐부터 해서 민정수석이 왜 나서냐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첫째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 삼선 개헌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무기정학을 받았고요. 데모해가지고. 또 유신헌법 때도 제가 제적이 됐고, 네. 그 다음에 50 헌법 때도 제가 계엄당국에서 수배가 돼 있었고, 삼청교육 대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7년 직선제 개헌 투쟁할 때도 제가 징역 2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네. 인천 직선제 개헌 투쟁할 때 잡혀갔어요. 감옥 살고. 이래서 제가 헌법 때문에 4번 동안 무기정학, 제적, 수배, 투옥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잘못. 이번에도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헌법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국회가 발의하지 않은 적은 3번밖에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요. 5.16 쿠데타 이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최고회의가. 그 다음에 유신 때는 국회를 해산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발의. 네. 그 다음에 50 때도 국가보위 비상입법이 거기서 발의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다 비상한 상황이고. 그야말로 쿠데타거나 유신이거나 50 정도 이런 큰 문제가 없이는 모두가 국회가 발의합니다. 왜? 국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이 모인 입법기관인데, 법이라면 국회지. 법이 대통령이 입법을 발의한다, 헌법을 발의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물론 본인의 생각은 지금 촛불혁명, 그야말로 인민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상이다. 적폐청산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잡아놓고 또 이명박 대통령 잡아놓고 국정원 원장도 3명 잡아놓고 막 다 잡아놓잖아요. 뭐 이렇게 재벌도 잡아놓고 몽땅 잡아놓는, 이거는 홍위병 이상의 인민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시 일종의 혁명적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건 아니냐? 본인이 유엔에 가서도 지금 촛불혁명이 위대하게 이 나라를 바꾸었고 또 계속해서 적폐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혁명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검찰 하는 거 보십시오. 이거 홍위병보다 더합니다. 경찰도 지금 한 수 더 떠요. 그래서 지금 개헌 또 이분의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에는 이거는 인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국회 이거는 못 믿겠다. 그래서 국회는 비켜라. 뭐 자기 당도 못 믿는 겁니다. 일당인데도 국회는 비켜라. 내가 나간다. 그럼 자기가 나가려니까 혁명이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국 수석, 민정수석, 그것도 정무수석도, 조국 수석이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에 거기에 관련이 돼가지고
국가보안법이면 징역을 6개월이나 산 사람 아닙니까? 네. 집행유예 나왔지만 뭐 옛날 일이긴 완전히 합니다만. 정확합니다. 그 옛날인데 옛날이지. 그동안 바뀐 네. 게 없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한 수 더 떠요. 권력을 쥐니까 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비상혁명 상황처럼 하는 것 자체가 아하. 좌파의 특징이고 이게 인민재판, 홍위병의 특징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국회를 통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하고 네. 조문을 정리하고 공청회를 하고 의사를 수렴하고 전문가의 진술과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자유민주주의 절차를 중시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기본인데 이 인민민주주의는 그냥 촛불 들고 떼거리로 그냥 몽둥이로 그냥 해치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해도 너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대목과 관련해서 우선 문재인 대통령부터 네. 국회가 행동으로 보여달라. 그런데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대통령이 발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또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이러면서 국회가 처리해달라고 아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국회가 잘 못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까지도 못 믿고 있는 것 같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그렇습니다. 뭔가 국회가 직무를 유기해서 해태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주위 사람들은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 1987년 헌법은 저도 그 헌법 직선제 개헌을 하자 해서 유신 이후에 87년까지 15년간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다가 네. 바로 거대한 87년 6월 대항쟁에 의해서 쟁취한 위대한 국민헌법이 현행헌법입니다. 네. 이 현행헌법이 독재자들의 헌법도 아니고 유신헌법도 아니고 쿠데타 헌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촛불 헌법도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많은 국민들의 15년간의 염원과 투옥과 온갖 피눈물을 흘려서 만든 위대한 헌법이 저는 현행 헌법이라고 보고 예. 저는 현행 헌법을 그렇게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조건 서둘러서 고쳐야 된다. 국회도 못 믿겠다. 대통령이 내가 뭐 혁명 때문에 바쁘니까 그냥 전자결제 해가지고 뭐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 갔다 온 조국이라는 민정 수석이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일도 없잖아요. 예. 전자결제에서 헌법 개헌을 발의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전 세계 개헌의 역사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거는 적어도 혁명 정부, 뭐 볼셰비키 혁명 때나 이런 때는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재헌의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급하게 서둘러서 국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자기 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홍위병식 작태가 아니고 뭐냐 입니다. 이거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할 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고 당시에 다른 야당의 후보들도 다 똑같이 공약을 했는데 왜 약속 지키려고 그러는데 뭐라 그러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헌법 내용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분권이 했습니까? 4년 중임제로 또 합니다. 네. 4년 분권을 하는 게 아니라 4년 연임. 예, 4년 영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4년 연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반드시 또 삼성 개헌으로 언제 넘어가게 됩니다. 저는 네. 이승만 대통령이 4년 중 연임을 하다가 다시 또 삼성 개헌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5년 단임 현행 헌법이 나왔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권력의 속성 비추어 볼 때는 현행 5년 단임도 충분한 역사적 이유가 있다. 이거 바꾸려면은 권력을 좀 분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기관을 권력을 분산해 줘야 되는데 권력 분산을 하도 안 하고
자기 권력을 이렇게 마구 행사해가지고 국회가 해야 될 헌법 발의를 자기가 바빠서 못하면 국회에 맡기면 되는데 네. 그거를 6.13 지방선거에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상이 독재적 발상이고 아니, 일방통행이고 대통령이 공약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를 뭐라고 하는 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공약의 핵심은 분권입니다.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어서 내려놓는 건데 그걸 더 2배로 끌어안고 국회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헌법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이런 사람이 앞으로 나갈 길은 알겠습니다. 김정은식의 세습 독재는 아니겠지만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앞으로 삼성경까지 어느 쪽으로 나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6월 13일이라는 날짜도 약속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약속은 분권형 개헌을 약속한 건데 지금 그 방향과 거꾸로 가고 있지 않냐 이런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고 대통령이 겸허하게 국회와 국민들을 섬기는 이런 대통령을 하겠다. 이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일 겁니다. 그런데 네. 국회 무시, 국민을 아주 무시. 국민도 굉장히 모욕감, 저도 국민이지만 굉장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아니 어떻게 개헌안을 어떻게 공청회 한 번 안 하고 네. 국회에서 토론도 안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전자결제로 아랍에미리트 해가지고 그건 저는 가서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가관입니다. 그 헌법안을 준비한 사람이 정해구 개헌 준비 특별위원장입니다. 네. 정해구라는 분도 성공회대학 교수, 그 양반도 좌파 정치학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완전히 너무나 이 헌법에 붉은 냄새가 많이 나요. 아주 빨간색입니다. 뭐 토지 공개념 이런 거 빼고라도 예. 너무너무 잘못된 전부 다 근로를 노동으로 고친다든지 뭐 경제 민주화를 강화시킨다 뭘 하든 전부 다 너무나 붉은 색깔로 가기 때문에 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반드시 국민적으로 토론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도 충분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많은 개헌안, 김문수 전 지사가 보기에 이렇게 문제 많은 개헌안을 강력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문수의 일갈이 있다면 어떤 일갈 하시겠습니까?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다는 게 약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헌법안도 한두 조항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원포인트가 아닙니다. 헌법 전문부터 시작해서 수십 개를 완전히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완전히 붉은 헌법으로 뒤집어서 이거 개헌이 아니라 재헌 수준의 난리판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해외에서 전자결제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국회에 내놓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역사가 두렵지 않습니까?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